오늘부터 열교환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교환기는 여러분이 이제 세상에 나가면 거의 매일같이 다루어야 할 이와 같은 그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열교환기를 모르면은 열을 전공한 사람이 아무것도 이제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먼저 열교환기의 정의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열교환기는 뜨거운 플루이드가 있고 이제 차가운 플루이드가 있어요. 이 두 개를 이렇게 겹쳐 놓으면은 그러면 뜨거운 데서 이제 차가운 데로 열이 이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열교환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many engineering application,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나가면 정말 많은 그 엔지니어링 이제 적용 사례를 보게 되는데, 그런 적용 사례에 열이 이렇게 관련이 돼 있다 그러면 거의가 다 열교환기를 사용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열교환기는 heating and air conditioning,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heating, refrigeration, air conditioning 이와 같은 그 산업재에 사용이 되고, 파워 프로덕션, 여러분이 2학년 때 배웠던 랭킨 사이클, 그 다음에 브레이튼 사이클 이런 데 이제 가게 되면 증발기, 그 다음에 이제 컨덴서, 응축기, 그 다음에 이제 컨버스터 등등 여러 가지 커다란 그런 그 열교환기가 있어요. 또 그 다음에 히트 리커버리 플랜트에도 이제 사용이 되고, 케미칼 플랜트에도 가는 데마다 사용이 되는 게 열교환기예요. 여러분이 노트북을 갖고 있고 또 여러분이 핸드폰을 갖고 있어요. 그 안에도 다 열교환기가 들어 있어서 열을 효과적으로 이제 방출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열교환기 먼저 분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flow arrangement하고 그 다음에 type of construction, 어떤 식으로 이게 구성이 되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열교환기를 이제 분류할 수가 있는데, 가장 쉬운 거는 parallel flow가 있고 counter flow가 있다. parallel flow는 뜨거운 거, 그 다음에 차가운 거가 같은 방향으로 흐르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같은 방향으로 흐르는 거예요. 뜨거운 게 이쪽으로 흐르고 차가운 게 이렇게 똑같이 이런 같은 방향으로 흐르면서 열을 교환하면 패러럴 플로우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사실 패러럴 플로우는 세상에서 가장 많이 안 쓰이는 그런 그 열교환기 이 구조 형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 옆에 가면은 카운터 커런트 플로우 히트 익스체인저가 있어요. 뜨거운 게 이쪽으로 흐르면 차가운 게 이쪽으로 흐르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열교환기 이렇게 그 배열은 카운터 커런트 플로우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냉동 공기주와 이런 데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그런 그 열교환기는 크로스 플로우 열교환기예요. 크로스 플로우. 크로스 플로우는 아주 간단해. 이렇게 튜브가 있을 때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90도 방향으로 공기가 이렇게, 아니면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크로스 플로우라고 이제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 크로스 플로우 열교환기가 이제 될 때 이렇게 튜브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여기 있는 것처럼 여러 개의 이제 튜브가 이제 놓이게 되면 여러 개의 튜브가, 그래서 튜브가 이렇게 이제 연결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바람이 이제 부는 거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여기 A에 나와 있는 거는 핀이 달려 있는 거고, 그 다음에 B 그림에 나와 있는 거는 같은 크로스 플로우인데 핀이 달려 있지 않은 거예요. 핀이 달려 있지 않다. 자, 이 크로스 플로우 열교환기를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될 때는 여기 나와 있는 용어를 우리가 이제 좀 주시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믹스드 타입이 있고 언믹스드 타입이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믹스드 타입이 있고 언믹스드 타입. 그래서 여기 피규어 11-2에 가서 보면 A는 뭐라고 이제 써 있냐 하면은 핀이 달려 있고 both fluids unmixed, 두 개의 플루이드가 다 믹스가 돼 있지 않다, 이렇게 이제 돼 있고, B는 가서 보면 unfinned, 핀이 달려 있지 않고 one fluid는 믹스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플루이드는 unmixed가 돼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어요.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튜브 쪽을 가서 보면 튜브가 이렇게 이렇게 흘러가는데,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요 튜브하고 여기 있는 요 튜브하고 믹스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여러 개가 있는데 튜브하고 튜브, 거기 플루이드가 흘러갈 때 믹스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핀이 달려있든지 핀이 달려있지 않든지
튜브 쪽은 항상 믹스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믹스가 또 반대로 핀 쪽에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핀이 달려있는 여기를 이제 가서 이렇게 보면은 이걸 넓혀서 이렇게 여러분이 이걸 넓혀서 이렇게 가서 본다고 생각을 해봐요. 넓혀서. 그럼 여기 핀이 있고 핀이 있고 핀이 있고 하면 요 핀 여기 사이에 들어가는 공기하고 그 옆에 있는 공기하고 그 옆에 있는 공기가 서로 믹스가 안 돼요. 여기 핀과 핀이 여기 있으면 요 사이에 여기 싹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믹스가 안 돼요. 예? 이런 경우에는 두 개가, 그러니까 튜브 쪽하고 핀 쪽하고 다 믹스가 안 되는 거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이 경우는 가서 보면 핀이 달려있지 않으니까 공기가 이렇게 들어가면 옆에 있는 거하고 믹스가 됩니다. 옆에 있는 거하고 믹스가 돼요. 이렇게 되면 튜브 쪽은 믹스가 안 되고, 그 다음에 핀이 없으니까 공기가 흘러가는 쪽은 믹스가 된다. 이렇게 돼서 한쪽은 믹스, 한쪽은 믹스가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크로스 플로우 타입의 열교환기다. 그래서 크로스 플로우 타입의 열교환기에는 핀드, 그 다음에 언핀드, 그 다음에 핀드가 이렇게 되면은 두 개가 다 언믹스가 되고, 그 다음에 언핀드가 되면 튜브 쪽은 언믹스, 그 다음에 여기 공기가 흘러가는 쪽은 믹스가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이 용어니까, 이제 앞으로 열교환기, 나하고 이제 2시간이나 3시간 이제 열교환기를 하게 될 때, 여러분이 이거를 꼭 기억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저 서인천 화력발전소나 이런 데 가면은, 그러면 커다란 보일러가 있고, 그 다음에 컨덴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커다란 그 원심식 칠러, 또 흡수식 칠러, 이런 데 가면은 말 그대로 열교환기가 엄청나게 커요. 엄청나게. 이렇게 이제 돼 있어서 쉘 튜브 열교환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쉘 튜브. 그러니까 이런 쉘이 있어요. 고단한 껍데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튜브가 박혀 있는 이와 같은 형태의 이런 열교환기를 우리가 쉘 튜브 열교환기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 저기, 서해안에 있는 이 화력발전소에 간다. 이렇게 이제 가면은 바닷물이 이렇게 쭉 들어와요. 그래서 컨덴서가 있으면은 그럼 바닷물이 쭉 어느 쪽으로 들어오냐, 쉘 쪽으로 바닷물이 이렇게 들어오고, 이거의 반대쪽으로 해서 튜브 쪽에 증기가 이렇게 응축이 되는 엄청난 규모의 커다란 이런 컨덴서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서 보면은 여기 쉘 쪽으로 이게 들어가는 게 있고, 쉘 쪽으로 나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튜브 쪽으로 들어가는 게 있고, 튜브 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게 있고, 이렇게 돼서 저 안에 서로 플루이드가 뜨거운 거, 차가운 거 이렇게 해서 열을 교환하는 이런 형태의 대규모의 열교환기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튜브 쪽은 이게 들어와갖고 저 튜브가 이쪽에서 보면은 수십 개가 박혀 있을 수 있어요. 그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고, 그 다음에 쉘 쪽으로 이게 들어오면 여기 가면 이제 배풀이라는 게 있어요. 배풀 좀 이따 이제 설명하겠지만, 배풀이 있어서 얘가 들어와서 이렇게 출렁출렁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그 쉘 튜브 열교환기도 많이 사용이 되니까 여러분이 대충 이런 것이 있다는 건 알아야 되고, 또 나하고 같이 또 이제 문제를 풀고 뒤에 가면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이걸 풀기 위해서는 용어를 이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첫 번째 이 열교환기, 여기 가서 보면은 A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one shell pass, two tube pass 이렇게 되어 있어요. 쉘은 하나고, 그 다음에 튜브가 이렇게 들어왔다 이렇게 나가서 두 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two tube pass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요 밑에 있는 그림을 가서 보면은 two shell passes, 쉘이 두 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한 쉘 안에 두 개의 튜브가 있어서 그래서 four tube pass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다. 그러니까 쉘이 몇 개가 있느냐, 그 다음에 그 쉘 안에 튜브가 몇 개가 있느냐, 이렇게 따라서 one 쉘이냐, two 쉘이냐, 그 다음에 two 튜브냐, four 튜브냐, five 튜브냐 이렇게 이제 부른다는 거. 이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쉘 튜브 열교환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이와 같은 배풀이 있어요. 배풀은 이 배풀이 없으면 이게 들어왔다가 그냥 이렇게 밋밋하게 이렇게 나가게 되고, 이렇게 밋밋하게 나가게 되면 그러면 이 열 전달의 그런 그 용어로 이야기하면 터뷸런스, 이게 난류가 형성이 되지 않아요. 난류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열 전달이 영어로 얘기하면 아주 푸어하게 잘 안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왕이면 얘가 들어와서 물결을 치면서 이렇게 나가야, 그래야 난류가 형성이 되면서
많은 양의 열을 똑같은 열교환기에서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 배풀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배풀. 그래서 이게 배풀을 달아 놓으면은 그러면 쉘 쪽에 이게 들어와 갖고 물결을 치면서 이런 방식으로 해서 나가면서 많은 양의 열을 전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보면은 배풀이 없는 쉘앤튜브 열교환기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다 배풀이 달려 있어요. 근데 배풀도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생겨서 얘가 들어왔다가 이렇게 나간 이런 형식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도너스처럼 생기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크게 생긴 이런 판 같은 게 있어갖고 가서 보면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나가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고, 또 이런 형태로 들어와서 옆으로 이렇게 돼서 나가는 형태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배풀을 우리가 이제 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쉘앤튜브 열교환기는 뭐 지난 한 80년, 90년 동안 많은 연구가 이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뭐 화력발전소에 쓰는 거, 흡수식 냉동기에 쓰는 거, 아니면 원심식 퀼러에 쓰는 거, 이런 거에 따라서 지금까지 많은 엔지니어들이 여러 종류의 배풀을 다는 거를 실험을 해봤어요. 어떤 배풀이 가장 좋은가. 그래서 사실 모든 그 실험 데이터가 이제 축적이 돼서 어떤 종류의 그 쉘앤튜브 열교환기에는 뭐 A 타입이냐, B 타입이냐, C 타입이냐 이런 것들이 가장 효과가 있다는 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특별히 해야 될 일은 없습니다. 이런 거 가서 디자인할 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우리가 어떠한 그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쉘앤튜브 열교환기를 적용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이 쉘앤튜브 열교환기를 디자인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에 여러분이 여러 종류의 형태의 배풀을 여러분이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또 배풀의 간격도 여러분이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하면은 어떤 경우가 가장 압력 강화가 작게 생기면서 열 전달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가장 효과적이다. 이런 거를 이제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풀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됐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기억해야 될 거는 다른 게 아니고 배풀이라고 하는 거를 반드시 사용을 해야만 한다는 거. 그래서 그 배풀의 종류에 따라서 열교환되는 그와 같은 능력이 달라진다는 거. 이 정도는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이 뭐라 그럴까 급격하게 이렇게 변하면서 많은 그 전자기계 아니면 또 열을 이렇게 리커버리 회수하고 하는 이와 같은 그 기계들이 이제 필요하다 보니까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컴팩트 히트 익스체인저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조그만 공간 안에서 많은 양의 열을 뺏어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열교환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열교환기를 우리가 컴팩트 히트 익스체인저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종류는 가서 보면 여기 A, B, C, D, E까지 해서 여러 종류가 나와 있는데, 어찌됐든 가서 보면은 이런 형태로 이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거 하나만 이제 보여주면, 한쪽으로 그대로 이게 플레이트를 이렇게 놓은 게 아니라 이렇게 주름을 잡아갖고 막 집어넣고, 또 반대쪽에도 주름을 잡아서 집어넣어서 가서 보면, 주름을 잡았다고 하는 거는 그 안에 열을 전달할 수 있는 면적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집어넣으면 똑같은 그런 공간에서 많은 양의 열을, 조그만 열교환기가 열을 교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비행기를 만든다든지, 비행기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최적이에요. 최적을 줄여야 돼요. 최적을 줄이면서 그 안에서 많은 양의 열을 교환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우주, 항공 이런 쪽으로 해서 나중에 스페이스 크래프트, 우주 왕복선이나 이런 걸 만든다. 그러면 요 조그만 요 공간 안에 엄청난 그러한 그 규모의 열을 빼앗아가고 주고 하는 이와 같은 열교환기가 필요해. 레이더에도 필요하고, 이런 태양광이나 태양열이나 이런 거 집적하는 데도 필요하고, 이런데 스페이스가 아주 리미티드, 아주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데는 이런 형태의 아주 고효율, 이런 컴팩트 열교환기를 우리가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우리가 자동차를 가서 보면 자동차에도 엔진에서 나오는 그 열을 공기에다 갖다 버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레디에이터가 필요해요. 또 뭐가 있냐면 냉동기가 그 안에 필요해요. 그러니까 에어컨디셔너가 있어서, 그래서 이베포레이터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컨덴서도 있어야 되고, 근데 자동차는 또 이렇게 가서 보면은 경량화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 넣을 수 있는 스페이스가 날이 갈수록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열교환기를 작게 만들어야 돼요. 작게.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 혹시 자동차 이제 이 본네트를 들어놓고 그리고 맨 앞에 가면 그러면 열교환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열교환기가 다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는 거다. 그 어떻게 이제 만드느냐? 여기 이거 주름을 다 이렇게 잡아서 한쪽을 쫙 하고 다른 쪽도 주름을 잡아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고열에 이렇게 흘러가는 용광로 같은 게 있어요. 로가 있어요. 거기다 이 두 놈을 올려놓고 층과 층 사이에다가 알루미늄 페이스트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쭉 이게 타고 나가는 동안에 알루미늄 페이스트가 녹아가지고 그래서 하나의 딱 열교환기가 돼서 이제 나오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이런 컴팩트 열교환기가 뭐 자동차, 비행기, 이렇게 또 뭐 레이더 이렇게 부품 만드는데 이런 데도 이제 사용이 된다는 거. 또 이런 형태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 이런 데도 많은 양의 열이 나오기 때문에 이 열을 어떤 식으로든 해서 밖으로 이제 가서 버려야 돼요. 이걸 하기 위해서 컴팩트한 그런 열교환기가 사용이 된다. 노트북 컴퓨터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이런 컴팩트 열교환기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그래서 이 그림은 이런 다양한 형태, 뭐 예를 들어 이거 이제 한번 보면 알겠지만 말 그대로 집적이 돼 있는 거예요. 열교환기가 이렇게 집적이 돼 있어서 조그만 공간 안에서 많은 양의 열을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이러한 뭐 종류는 뭐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 가지가.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회사에 나가면은 어떤 종류의 이 적용 사례 이거를 연구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지금까지 그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험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 분야에는 이런 형태의 열교환기가 가장 좋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의 선배들로부터 이제 배우게 되고 또 컴팩트 열교환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커다란 핸드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교환기 우리가 이제 2시간, 3시간에 걸쳐서 이제 배우지만 이 내용이 뭐 2시간, 3시간에 걸쳐서 배우기 때문에 기본뿐이 못 배워요. 근데 이 안에 여러 가지 데이터도 있고 해석하는 방법도 있고 이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꺼운 히트 익스체인저 핸드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글이나 뭐 아마존이나 이런 데 가서 히트 익스체인저 핸드북하고 치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 또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컴팩트 히트 익스체인저 핸드북이라는 게 이제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서 구글에 가서 컴팩트 히트 익스체인저 핸드북 하고 치면은 또 이렇게 두꺼운 이와 같은 책이 이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까지 어떠한 기술이 사용이 되고 어떠한 방법으로 이런 컴팩트 열교환기를 해석했다. 뭐 비행기용 아니면 또 이런 뭐 예를 들어 노트북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종류의 컴팩트 열교환기 제조하는 법, 그 다음에 설계하는 거, 그 다음에 열전달 설계하는 거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 이런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게 다 마찬가지예요. 컴팩트 열교환기. 내가 이거를 그림을 다른 거에 비해서 많이 보여주는 이유는 이 세상이 지금 원하는 건 다 컴팩트한 걸 원하는 거다. 조그만 스페이스에서 많은 열을 이렇게 동시에 교환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시스템을 여러분이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준 겁니다. 여기에도 이제 뭐 여러 종류가 나와 있어요. 이걸 좀 보기 바라고. 자, 여기 이제 열교환기 요거 이제 설명을 하면서 여기 가서 그림을 가서 보면 이게 아주 묘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조그만 이런 플레이트가 지그재그로 이렇게 막 붙어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열전달을 배웠으면 내가 컨벡션 열전달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이런 어떤 플레이트가 있을 때 열전달 계수가 어떻게 되냐. 들어가는 플레이트가 있을 때 이렇게 딱 들어가는 이 순간에 열전달 계수가 가장 높고 열전달 계수가 이렇게 줄어든다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열전달 계수가 제일 높은 부분은 이렇게 플레이트가 있을 때 뭐 이렇게 있든 이 플레이트가 있을 때 이 유체가 와서 닿는 이 순간에 열전달 계수가 가장 높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줄어서 나중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전달 이 컨벡션 공부했으면 그걸 기억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만들면 첫 부분에 열전달기가 굉장히 높은 부분만 내가 사용을 하는 거예요.
가장 높은 부분.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이게 끊어지니까 터뷸런스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다음 플레이트가 하면 열 전달이 굉장히 높게 되고, 또 터뷸런스가 형성이 되고,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야지, 이걸 그냥 하나로 쭉 길게 만들어 버리면 열 전달 계수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열 전달 계수가 낮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끊어야 된다. 짧게 끊고 이렇게 끊으면서 터뷸런스를 이렇게 만들어줘야만 그래야 많은 양의 열을 조그만 공간에서 이렇게 디시페이트 할 수 있는 이런 그 열교환기를 만들 수 있다는 거. 종류가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오늘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이제 조금씩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 이 그림은 일본의 히다치라고 하는 그 회사에서 하이 퍼포먼스 히 트랜스퍼 튜브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고성능, 그러니까 열을 고성능으로 전달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이제 튜브가 있는데, 여러분이 이 그림을 일단 가서 보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튜브는 그냥 매끈한 그런 튜브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매끈한 튜브를 열교환기의 재질로 사용하는 경우는 이 세상에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일단은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이렇게 매끈한 관이 있어요. 구리관이나 뭐가 있다. 이걸 그대로 사용하는 건 없어요. 이 안에다 뭔가 가공을 하는 거예요. 다 가공을. 가서 보면 안에 쉐입이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그렇죠? 안에 쉐입이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안이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어떤 것도 이렇게 생겼고, 이게 다 다른 거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마다 그 튜브 안에 그 쉐입도 다 가공을 해서, 그래서 최적화를 해갖고 가장 작은 스페이스에서 가장 많은 열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다. 일단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또 여기 가서 보니까 이 외부도 다 가공이 되어 있어요. 외부도. 이렇게 다 지그재그 외부도 다 가공이 되어 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이렇게 외부까지 다 가공이 되어 있어요. 외부도.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렇게 보통 냉동 공조기 이런 데 쓰이는 이베포레이터, 뭐 컨덴서 이런 거 가서 보면 안은 저런 식으로 가공이 되어 있고, 이 바깥쪽에는 핀이 달려 있어요. 아까 우리가 보여준 것처럼 반드시 핀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안에 아무것도 가공이 되어 있지 않은 스무드 튜브를 그대로 쓰는 열교환기는 없다고 보면 되고, 두 번째, 이 바깥쪽에 핀을 달지 않은 열교환기는 없다고 보면 된다. 왜 그러냐? 핀을 달아야만 그래야 열 전달 면적을 늘릴 수가 있고, 그래야 똑같은 공간에서 많은 양의 열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형태, 그래서 튜브 자체에다가 바깥쪽에 핀을 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외부에서 바깥에서 핀을 인위적으로 이렇게 달아서 용접을 해주는 이런 경우도 있다. 이런 걸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제 보여주는 거는 여기 가서 보면 여기 Thermofin EX 이렇게 돼 있어서 헥스 튜브 이제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런 거는 이베포레이터를 이야기해요. 이베포레이터. 가서 보면 이렇게 핀이 다 달려 있어요. 겉에 이렇게 튜브가 있고, 튜브가 있는데 튜브 안이 다 이렇게 가공이 돼 있어요. 가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가공이 돼 있어요. 안에가 이렇게 가공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게 산처럼 이렇게 다 가공이 돼 있고, 이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튜브 안으로 플루이드가 이렇게 지나가면 그럼 어떻게 이게 돌아서 나가는 거예요. 나선형으로 이렇게 돌아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총을 이렇게 쏘게 되면, 사람이 총을 맞으면은 들어갈 땐 요만하지만 나갈 때는 이게 돌면서 나가서 뒤에는 커다랗게 이렇게 소용돌이를 치면서 나가서 사람을 이제 죽이는 이런 총을 만들듯이, 마찬가지로 지금 열교환기도 플루이드가 안에 들어오면 그냥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돌아서 유선형으로, 나선형으로 이렇게 돌아서 나가도록 이렇게 이제 핀을 디자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쪽에 열 전달 개수를 늘려놓고 바깥쪽에는 이런 핀을 달아갖고 이렇게 해서 열 전달 개수를 이제 늘리는 이런 방식의 열교환기를 반드시 쓰게 됩니다. 이걸 써야만, 이렇게 해야만 조그만 열교환기 가지고 많은 양의 열을 전달할 수가 있어요. 지금 항상 부족한 게 공간이에요. 그래서 조그만 공간에 열교환기를 설치해서 많은 양의 열을 전달하도록 하기 위해서 히다치 같은 이런 컴퍼니가 이렇게 열교환기를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디자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서 보면 여기 핀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가서 보면 밑에 가면 이제 산이 있어요. 이게 산을 판다고, 이 안에다가 산을 파는데 높이를 얼마로 하느냐, 그 다음에 각도를 얼마로 하느냐, 이런 거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가서 뭐 이렇게 빗금친 것처럼 얘가 들어가서 돌아서 이제 이렇게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돌아서 나갈 때 각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 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냉매를 쓰느냐 아니면 물을 쓰느냐 뭐 암모니아를 쓰느냐 작동 유체가 뭐냐에 따라 이 각도를 바꿔줘야 돼. 각도를.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지난 한 50년, 60년 동안 일본에 있는 이런 히다치 이런 컴퍼니들이 많은 그러한 연구, 노력을 기울여서 그래서 여기에는 이게 좋고 여기에는 이게 좋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이제 개발해서 물건이 나오면은 우리 한국이나 중국에서 이제 카피를 해갖고 비슷하게 이제 우리는 이런 기초적인 연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대한민국이 뭐 공조 시장이니 아니면 열교환기 이런 것도 세계를 석권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초적인 연구를 좀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이제 해서 열 전달 계수가 핀을 몇 개 달았을 때 어떤 핀을 이렇게 있을 때 핀을 10개 다르냐 아니면 핀을 5개 다느냐 이거에 따라서 열 전달 계수가 달라져요. 또 각도를 어떻게 하는지에 또 열 전달 계수가 달라져요. 이런 거를 이렇게 실험을 통해 갖고 그래서 이제 규명을 하는 거예요. 규명을.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지만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걸 규명을 해야만 이 기초 데이터를 가지고 다음번에는 실험하지 않고도 이게 냉매가 이렇게 주어지고 물성치가 이렇게 주어지고 이렇게 했을 때는 뭐 예를 들어 10cm에 몇 개의 산을 내고 산의 높이는 얼마로 하고 각도는 얼마로 하고 이런 걸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나와 있는 것도 여기도 비슷한 건데 내용은 비슷한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 가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 하면 evaporation이 일어나는 거예요. evaporation. 예를 들어 여러분이 칠러를 가지고 있다. 칠러 evaporator가 있어요. evaporator. 그러면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여기 이게 튜브입니다. 이 튜브. 이 튜브 안쪽으로 물이 흘러가는 거. 여러분 칠러 배웠던 그 물이 흘러가요. 빌딩에서 나오는 15도씨 이런 물이 요 안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되고 냉매는 예를 들어 뭐 7도 정도 이렇게 되면 그럼 뭐 15도씨에서 이게 7도 냉매에다 물을 이렇게 주면은 그럼 어떻게 돼? 열이 들어와 갖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게 부글부글하고 막 끌어오르거든요. 이렇게 해서 증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 증기 형성된 놈을 이 컴프레서로 보내가지고 그래서 커다란 그 원심식 컴프레션에서 그 다음에 이 컨덴서를 이제 보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래서 이와 같은 형태의 이런 쉘 앤 튜브 열교환기가 이제 사용이 되면서 이 경우에 튜브 쪽으로 물이 흘러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쉘 쪽에 지금 냉매가 들어있어 그 냉매가 막 부글부글 끌어오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관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이 관을 가서 보면 첫 번째는 플레인 튜브예요. 관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물이 들어가는데 겉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데서는 같은 이 양에 이렇게 열이 이렇게 들어가도 여기 가서 보면 버블이 얼마가 형성이 안 돼요. 버블이 얼마 형성이 안 돼. 자, 그런 놈을 여기 가서 보면 로우 핀 튜브라고 해서 핀을 여기다 가공을 한 거예요. 이 겉에다가 핀을 이렇게 가공을 했어요. 이렇게 가공을 하면 더 많이 형성이 돼요. 더 많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가서 보면 여기 서머 엑셀 2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따가 이제 조금 이따 보여주겠지만 표면 이렇게 보면 뱀 가죽처럼 생겼어요. 그 뱀 가죽처럼 생긴 데 안에 이런 기포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조그만 이런 홀들을 엄청나게 많이 그 안에 기계에 가공을 해서 그 안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버블이 그냥 순식간에 그냥 막 이렇게 일어나면서 조그만 공간에서 열 전달이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플레인 튜브 이거 쓰는 그런 열교환기는 없다고 보면 되고 과거에 저런 것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요걸 사용했어요. 로우 핀 튜브를 사용했어요. 그래도 플레인 튜브보다 나으니까. 그런데 이제 히다치 이런 데서 서머 엑셀 이런 걸 이제 사용해서 만드니까 열 전달 계수가 여기 이런 플레인 튜브에 비해서 10배 이렇게 늘어나는 10배. 엄청나게 이제 열 전달 계수가 많이 늘어나니까 쉽게 얘기해서 열교환기 크기를 작게 하고 작게 하면 냉매 들어가는 양도 적게 되고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엄청난 규모의 그런 열교환기를 아주 손쉽게 이제 만들 수도 있고 효과적으로 열을 전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형태로 이 이베포레이터를 이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그와 같은 원심식 칠러의 이제 이
컨덴서를 이제 보도록 하겠어요. 컨덴서 가서 보면 여기 이쪽이 이제 쉘이고 이쪽에 이제 튜브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 튜브 이쪽 안쪽으로 이렇게 차가운 물이 이제 흘러가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냐? 여기 증기가 여기 딱 닿는 순간 밑으로 쭉쭉 떨어지는 그래서 응축이 되는 거예요. 응축이. 자, 응축이 되는 것도 한번 그림을 가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플레인 튜브. 아무것도 가공하지 않은 이런 튜브에는 이렇게 베이퍼가 와서 딱 닿으면은 거기서 막을 형성해갖고 거기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붙어 있다가 똑 떨어지고 붙었다가 똑 떨어지고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 이런 그 튜브에다가 로우 핀을 이렇게 해서 가공을 해서 달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아까 하나가 떨어지면 얘는 동시에 3개가 떨어지는 거야. 4개가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그런 공간에서 많은 양의 컨덴세이션, 응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ThermoXL-C라고 하는 거 여기 가서 보면 막 이렇게 바늘처럼 이렇게 생겨 있는데 이놈을 갖다 이렇게 달아 놓으면 그냥 우수수하고 떨어져요. 이게 우수수하고. 이렇게 막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증기가 와서 여기 닿을 수 있는 확률이 점점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서 많은 양의 컨덴세이션이 똑같은 공간에서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그 형태, 이런 형태나 아니면 이런 형태의 이러한 그 튜브의 그 겉표면 형상을 이제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A 냉매의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1mm, 1mm에 저런 걸 몇 개를 만든다. 그렇죠? 또 냉매가 B로 바뀌었을 때는 1mm, 1mm에 이렇게 이런 거를 몇 개를 만든다. 이거를 다 연구를 해갖고 그래서 연구를 많이 하다 보면은 그럼 표면 장력, 그 다음에 비스카시티 이런 거 냉매 이런 것들이 변하게 될 때 이게 단위 면적당 얘를 몇 개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이러한 옵티멈 이와 같은 그 셀렉션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그 데이터들이 이제 축적이 돼요. 그러면 냉매가 A, B로 바뀌다 C로 바뀌어도 실험을 하지 않아도 surface tension이나 viscosity나 thermal conductivity나 이런 이 물성치들 다 이렇게 살펴보면 얘는 단위 면적당 몇 개를 하면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가서 보면 여기에 여러 종류 안에도 파여 있고 밖에도 파여 있고 이런 형태의 열교환기를 이제 만들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열 전달을 공부한다는 게 이런 거고 그 열 전달을 공부한 다음에 이렇게 증기 압축식 아니면 흡수식 아니면 랭킨 사이클, 브레이튼 사이클 뭐 이런데 그 열교환기 뭐 보일러도 있고 뭐 주변에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런 형태의 그 열교환기 디자인 이런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만들 수 있는 거다. 자, 여기 그림은 미국의 이제 월버린이라고 하는 그러한 열교환기 회사가 있어요. 열교환기 튜브를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아까 거는 일본의 히다치 회사 걸 보여준 거고 이번에는 미국의 월버린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열교환기 튜브를 만드는 그런 회사 걸 보여준 거예요. 여기 가서 보면 이 겉에 이거 보면은 뱀 가죽처럼 이렇게 이제 생겼어요. 근데 저 안에 뭐 기포를 형성할 수 있든지 아니면 응축을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표면이 가공이 돼 있고 여러분이 또 요 안도 이렇게 가서 보면 안에도 다 이렇게 가공이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가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저 안을 가공을 하려면은 옛날에 매니팩처링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는 뭐 어떻게 이렇게 해서 뭐 툴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뭘 만드는데 상당히 제약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매니팩처링 기술이 이제 좋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만드느냐. 관이 들어오면 관을 쫙 쪼갭니다. 이렇게 쫙 쪼개서 이렇게 펴요. 이렇게 관을. 그러면 이렇게 일자로 이게 생기게 되면 이 안에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가공을 다 해. 기계에 쫙 나가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다시 이게 해서 이렇게 다시 접어가지고 용접을 쫙 해버리면 그럼 그냥 관이 매끈하게 나오면서 그 안에 내가 원하는 쉐입을 다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런 방식으로 매니팩처링 기술이 발전했다.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어떤 냉매에 따라 어떤 뭐 유체에 따라 또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이 만들 수 있는 쉐입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쉐입에 따라 이 열 전달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실험을 할 수가 있다. 이제는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다른 회사는
예를 들어 열 교환 이거 하는데 뭐 1kW 열을 교환하기 위해서 요만큼이 필요하다, 열 교환기가. 근데 이거 연구를 잘하면 요만큼 만들 수 있으면 요만큼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이만큼을 줄이면은 예를 들어 구리관으로 얘기할 때 구리관 요만큼을 줄였다. 이게 1년에 300만 대, 500만 대 이렇게 만든단 말이야. 하여튼 1000만 대를 만들면 그 양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양이. 그러니까 이런 거를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연구와 노력을 이제 해야 된다는 거. 그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면 좋습니다. 자, 해서 이 열교환기, 특히 컴팩트 열교환기, 또 열교환기 내부 가공, 그 다음에 외부 가공 이런 거 이제 설명을 했고, 이제부터는 이 열 교환이 되려면 뜨거운 거에서 차가운 거로 열이 교환이 돼요. 자, 그러면 뜨거운 데서 차가운 데 가려면 여기 벽이 하나가 있어야 돼요. 벽이. 뜨거운 데서 차가운 데 가려면 뜨거운 쪽으로 뭐가 흘러요. 그 이 흐르는 놈이 빨리 흐르면 그럼 열 전달 계수가 좋으면 열이 많이 전달이 될 거예요. 차가운 쪽으로도 뭐가 흘러요. 그 이쪽도 빨리 흐르면 그러면 열 전달이 잘 될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관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 벽이 하나가 있어요. 벽이 열 전도도가 높으면 열 교환이 잘 될 거고 플라스틱이나 뭐 이런 게 벽이 되면 열이 전달이 안 될 거예요. 열 전도도가 낮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뜨거운 데서 차가운 데까지 가려면은 그럼 몇 개의 리지스탄스가 있어요. 컨벡션 리지스탄스가 하나 있고 벽에 의한 이 컨덕션 리지스탄스가 있고 여기 차가운 쪽에 컨벡션 리지스탄스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조합을 해서 우리가 오버롤 열 전달 계수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여러분이 이미 이 열 전달을 통해서 배웠던 내용이고 내가 간단하게 이미 설명을 했던 내용이에요. 여기 뜨거운 게 있고 이쪽에 이제 차가운 게 있다. 자, 그러면 여기 정상 상태에서 뜨거운 쪽에서 차가운 쪽으로 이렇게 얘가 이제 열이 흘러가요. 그 열이 흘러갈 때 그 열은 뭐하고 똑같다 그랬냐면 전류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열이 흘러가려면 그러면 템퍼러처 디퍼런스가 있어야 돼. 얘하고 템퍼러처 디퍼런스가 있어야 포텐셜 디퍼런스가 있으니까 열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 흘러가는데 여기 가서 보면 리지스탄스가 이 경우에 5개가 있어요. 여기 컨벡션이 얼마나 되느냐. 컨벡션 리지스탄스가 있고 컨덕션 리지스탄스가 있어서 총 5개의 리지스탄스가 복합적으로 시리즈로 이렇게 쭉 연결이 돼 있다. 여기 그림에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시리즈로 이제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컨벡션 같을 때는 1 나누기 HA 이렇게 돼서 컨벡션 리지스탄스가 나오고 L 나누기 KA 해서 컨덕션 리지스탄스가 나오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커런트는 델타 V 나누기 토탈 리지스탄스 이 식에 의해서 이 커런트가 이제 계산이 될 수 있듯이 Q 역시 마찬가지로 토탈 템퍼러처 디퍼런스에 그 다음에 1개, 2개, 3개, 4개, 5개 이 5개의 리지스탄스가 시리즈로 돼 있는 걸 이걸 다 합을 해주면은 그러면 이 뜨거운 쪽에서 차가운 쪽까지 흘러가는 전달되는 그런 열량을 계산할 수 있고 그 열량을 계산하면 그 다음에는 여기 다음에 요 온도는 얼마, 요 온도는 얼마, 요 온도는 얼마, 요 온도는 얼마 이 중간의 모든 온도를 계산할 수 있다. 그거 이제 여러분에게 이미 충분히 설명을 했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설명했냐 하면 여기 Q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델타 T 나누기 토탈 리지스탄스 이렇게 이제 보통 표현하는데 열교환기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Q는 UA 델타 T로 표현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Q는 UA 델타 T 이게 뭐냐면 델타 T 나누기 토탈 리지스탄스하고 똑같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자, 여기 가서 보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뭐냐 UA는 1 나누기 토탈 리지스탄스가 되는 거예요. 1 나누기 토탈 리지스탄스. 자, 요렇게 나오는 그 U는 이름이 뭐냐? Overall Heat Transfer Coefficient예요. 그러니까 열 전달 계수의 단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왜 overall이라 그랬냐? 가서 보면 컨벡션, 컨덕션 이 5가지를 총괄적으로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을 Overall Heat Transfer Coefficient라고 해서 계산하면 이런 방식으로 나온다. 이거 열 전달 시간에 이미 다 한 거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자, 요번에 이제 나오는 거는 우리가 다루는 거는 주로 이제 이런 실린더, 이거 튜브가 이렇게 있을 때 이쪽으로 열이 이렇게 전달이 되고 이런 걸 이제 다루게 되니까 실린드리칼 지오메트리를 다루게 돼요. 여기도 똑같아요.
이 안쪽으로 뭐가 흐르고 이 바깥쪽으로 뭐가 이제 흐른다. 안쪽이 뜨겁고 뭐 바깥쪽이 차갑다. 이렇게 되면 여기 여기 안쪽에 여기에 플루이드가 빨리 흐르느냐, 느리게 흐르느냐, 이 바깥쪽도 플루이드가 빨리 흐르느냐, 느리게 흐르느냐에 따라 컨벡션 레지스탄스가 달라지고, 그 다음에 1개, 2개, 3개의 컨덕션 레지스탄스가 있어서,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이런 방식으로 총 5개의 레지스탄스가 이제 나오게 된다. 그래서 컨벡션이 될 때는 1 나누기 HA인데, 여기 나와 있는 A는 2파이 R1L 이렇게 돼 있고, 이쪽은 2파이 R4L 이렇게 이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실린드리컬 지오메트리에 가서 보면 일일이 각각에 대한 이 컨덕션 레지스탄스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의 표현이 된다. 이것도 여러분이 이미 다 배웠습니다. 이것까지 지금 다 설명할 수 없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고, 그래서 얘를 우리가 했던 것처럼 전기 서킷으로 이야기하면 Q는 델타 T, 템퍼러처 디퍼런스, 이건 나누기 5개, 1개, 2개, 3개, 1개, 2개, 3개, 4개, 5개인데 첫 번째 게 안에 있는 컨벡션, 그 다음에 컨덕션, 그 다음에 컨벡션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서 5개를 직렬로 이렇게 모으게 되면 토탈 레지스탄스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얘도 또 어떻게 표현하냐? Q는 델타 T 나누기 토탈 레지스탄스 이렇게 되는데, 얘를 뭐로 표현할 수 있냐? UA 델타 T로 표현할 수 있다. UA 델타 T. 이렇게 해서 U 값을 이렇게 이제 구해낼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여기 UA는 컨스탄트한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U1A1, U2A2는 컨스탄트한데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U1, U2, U3, U4는 다르다고 얘기했어요. 다시 봐요. U1A1은, U2A2는, U3A3는 이건 컨스탄트예요. UA는 컨스탄트예요. 그런데 A1, A2, A3가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U1, U2, U3, U4는 다르다. 그러니까 상대방하고 이렇게 열교환기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할 때 오버롤 열전될 개수를 주시오 얘기하면 A1을 중심으로 한 거냐, 뭐 A4를 중심으로 한 거냐, 뭐에 관련이 있는 U냐, 이거를 정확하게 서로가 약속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나중에 이제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토탈 더멀 레지스탄스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열교환기를 이제 생각할 때 뭐를 고려해야 되냐? 파울링을 고려를 해야 돼요. 파울링은 말 그대로 우리가 뭐 축구나 이런 거 할 때 더티 플레이를 하면, 그러면 우리가 파울을 범했다 그랬잖아요. 이게 더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안에 플루이드가 이제 지나가잖아요. 그럼 처음에 깨끗하게 잘 지나가요, 이게. 근데 이게 1달, 2달, 3달 지나가게 되면 플루이드가 이 안에 막을 형성해요. 막을. 왜 그러냐면 지저분한 것들이 이제 쌓이게 된다. 그 표면에. 이게 겉에도 그렇고 바깥에도 그렇고. 그럼 이게 지저분하게 쌓이면은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악수를 하는데, 이렇게 악수하는 거하고 장갑을 끼고 이렇게 악수를 하면 벌써 열이 전달이 되는 게 다른 거예요. 이게 그 파울링이 되면 무언가가 쌓여요. 이게 더러운 게 쌓이면은, 그러면 어떤 일이 되냐? 열교환이 잘 안 일어나요. 레지스탄스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열교환기 이제 디자인을 할 때는 처음에는 깨끗한 상태로 있지만 1달, 2달, 3달 되면은 막이 형성이 돼서, 그래서 파울링이 생긴다. 이것까지 이제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파울링.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파울링이라고 이야기한다. 파울링은 예를 들어 같은 플루이드가 흘러도 얘가 30도에서 흐르냐 100도씨에 흐르냐에 따라 달라요. 그 다음에 플루이드가 빨리 흐르느냐 느리게 흐르느냐에 따라 또 달라요. 그 다음에 얘를 3개월 했느냐 아니면 6개월 동안 돌렸느냐 1년 돌렸느냐에 따라 쌓이는 그 양이 달라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파울링 팩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이것도 뭐로 표현하냐? 레지스탄스로 표현하는 거예요. 레지스탄스.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그러니까 막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 얘가 레지스탄스로 작용을 하는 거다. 레지스탄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가서 보면 여러 종류의 파울링 때문에 생기는 레지스탄스가 이렇게 이제 값이 나와 있어요. 맨 위에 걸 가서 보면 sea water and treated boiler feed water. 예를 들어 발전소에서 이렇게 바닷물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보일러에 피드 워터를 보낸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될 때는
여기 레지스탄스가 0.0001 미터 장승, 그 다음에 켈빈 나누기 와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우라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나중에 레지스탄스를 계산할 때 더해줘야 된다는 거, 여러분이 그거를 이제 기억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 말고 또 좋은 방향은 뭐가 있냐? 이렇게 흘러가게 될 때 핀이 없는 경우가 있고 핀이 있는 경우, 이렇게 핀이 달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핀이 달리면 그럼 열교환기 효율이 좋아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 가서 핀 이펙트도 있고 파울링 이펙트도 있다. 그러니까 파울링은 나쁜 쪽으로 레지스탄스가 작용을 하는 거고, 핀은 좋은 쪽으로 열 전달이 잘 되는 쪽으로 이렇게 이제 핀이 작용을 하는 거다. 그러면 오버롤 열 전달 개수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오버롤. 자, 여기가 이렇게 막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봐요. 이렇게 벽이 이렇게 있어요. 뜨거운 쪽에서 차가운 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아주 간단하게 이 벽이 있으면 이쪽에 컨벡션 레지스탄스가 있고, 벽 때문에 생기는 컨덕션 레지스탄스가 있고, 이쪽에 컨벡션 레지스탄스, 원래는 3개만 있는 거예요. 3개. 자, 그래서 가서 보면 원래는 이 3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하나, 그 다음에 2개, 3개가 있는데, 이쪽에 핀을 달 수가 있어요. 그 핀 효과가 요 앞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핀 효과가. 그 다음에 이쪽도 핀이 달려있으니까 여기 핀 효과가 여기 달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냐? 이쪽하고 이쪽이 있으면 여기 벽이 있으면 이쪽에 파울링이 생길 수 있고 이쪽 벽에 파울링이 생길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벽이 하나가 있다. 여기 컨벡션이 있고 이 컨벡션이 있다. 원래대로 얘기하면 컨벡션, 컨덕션, 컨벡션 이렇게만 되는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뭘 집어넣을 수 있냐? 핀이 있다는 거. 핀. 양쪽에 핀을 달 수 있다는 거. 또 양쪽에 파울링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이걸 지금 여러분 보고 외우라는 게 아니고 이 방정식 이렇게 보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요 정도는 이해를 하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핀은 이미 열 전달 시간에 핀 효과에 대해서 다 설명을 했어요. 핀 이펙티브니스, 핀 이피션시 이런 거 설명을 했으니까 핀에 대한 거는 여러분이 그냥 그렇게 기억을 하고, 어쨌든 이렇게 튜브가 이렇게 있을 때 바깥쪽이든 안쪽이든 핀을 달면 그러면 열 전달이 많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 요 정도만 일단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핀이 달려 있지 않은 튜블라 히트 익스체인저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핀이 달려 있지 않은 튜브 형태의 열교환기를 한번 보자. 이렇게 봐요, 이게. 그래서 이쪽이 뜨겁고 이쪽이 차갑든 데서 열이 이렇게 전달이 된다. 그러면 여기 이 관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관벽이 있어요. 그래서 뜨거운 데서 관벽을 타고 이쪽에 차가운데 이 튜브로 이렇게 열이 교환이 된다. 그러면 3개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1개, 2개, 3개.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그렇죠? 여기 튜브가 이렇게 있으면 튜브 옆 바깥쪽에 컨벡션 열교환이 있고, 그 다음에 튜브를 통해서 들어오니까 실린드리칼 레지스탄스가 이제 있는 거고, 튜브 안쪽에 이게 있는 거예요. 이건 기본으로 있는 거예요. 핀을 달지 않았다고 얘기하니까 언핀드니까 핀 효과는 이제 없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여기 핀의 튜브 요 벽의 바깥쪽에 파울링이 있고, 그 다음에 안쪽에 파울링이 있고, 이렇게 해서 총 5개가 되는 거다. 뭐 이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 테이블 11-2에는 representative values of the overall heat transfer coefficient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쪽에 물이 흐르고 이쪽에 물이 흐르고 여기에 튜브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됐을 때 평균적으로 오버롤 열 전달 개수가 물하고 물이다 그러면 한 1000 정도가 되는구나. 이것도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대충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뭔가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엔 기름을 식혀야 돼요. 한쪽으로 기름이 흘러가고 한쪽이 물이 가요. 이렇게 될 때는 이게 한 100 정도 되는구나. 이게 스팀 컨덴서가 있다. 이렇게 되면 엄청나게 커져요. 한 3000, 4000 정도가 되는구나. 암모니아 컨덴서가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거. 이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예를 들어 핀드 튜브 히트 익스체인저 이렇게 이제 돼 있어서 이 튜브 쪽에는 물이 흐르고 바깥쪽으로는 에어가 흐를 때는 한 20에서 30 정도가 되는구나. 이거 많이 사용하는 거거든요. 이쪽으로 물이 흐르고. 그렇지.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배웠던 팬 코일 유닛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팬 코일.
그럼 차가운 물이나 뜨거운 물이 이 열교환기 안으로 들어오고 이쪽에 바람이 이렇게 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되면 오버롤 열전될 계수가 한 30와트 per 미터 자승 켈빈 정도 이렇게 되는구나. 근데 이쪽에 이제 이베포레이터가 되면 이쪽으로 냉매가 이제 흐르게 돼요. 그럼 이쪽에 안에 열전될 계수가 이제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뭐 여기 나와 있는 한 50 정도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물하고 물이 흐를 때 하고 물하고 공기가 이렇게 되면 열전될 계수가 한 10배씩 이렇게 오버롤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왜 그러냐? 공기가 열전달 계수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오버롤 열전달 계수도 작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번엔 이쪽도 공기, 이쪽도 공기가 되면 그때는 뭐 엄청나게 낮아지는 거예요. 5, 10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조금 기억하고 있는 것이 그래도 나중에 이제 열전달하고 상관이 있는 그런 어떤 인더스트리에 가서 일을 하게 될 때 이게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구나 정도를 이해를 하고 그러고 이제 들어가야 인터뷰를 할 때도 뭔가 대답을 제대로 할 수 있고 거기 가서 일을 할 때도 무슨 감이 있는 상태에서 일을 하는 사람하고 아무것도 감이 없는 상태에서 주어진 걸 풀려고 노력하면 그럼 효과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게 이제 좋겠다. 이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에게 이 열교환기 이제 해석을 하는 방법을 이제 알려주려고 그럽니다. 열교환기 해석. 자, 열교환기 해석에는 크게 LMTD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Effectiveness NTU 방법이 있어요. LMTD 방법이 있고, Effectiveness NTU. Effectiveness NTU는 이번에 처음 듣는 걸 거고, 그 다음에 열전달을 듣거나 아니면은 이런 냉동 공기조화 이제 하면서 내가 LMTD, Log Mean Temperature Difference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들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현장에 나가면 그러면 많은 어려움에 봉착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열교환기 해석을 여러분에게 이제 알려주려고 지금 이거 지금 공부를 지금 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가서 보면 Q는 UA LMTD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자 한번 보도록 해요. 여기가 뜨거운 게 흐르고 그 다음에 여기 벽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차가운 게 이렇게 흐른다. 자 그러면 UA, U는 알잖아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컨벡션이 있고 컨덕션, 핀이나 파울링 이런 거 무시를 하고 그러면 컨벡션이 있고 그 다음에 컨덕션이 있고 컨벡션이 있고 여기 면적이 있고 그럼 UA를 아는 거예요. UA. 자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열교환기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흐르면은 예를 들어 이쪽으로 뜨거운 게 흐르고 이쪽으로 차가운 게 이게 흐른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쪽에 뜨거운 쪽이 뭐 어떻게 변화를 겪을 거고 차가운 쪽도 어떤 변화를 이렇게 겪을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뜨거운 쪽하고 차가운 쪽하고 어떤 평균 온도, 이 평균 템퍼러처 디퍼런스를 우리가 알면은 UA에다가 그 평균 템퍼러처 디퍼런스를 곱해주면 뜨거운 쪽에서 차가운 쪽까지 전달된 열량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뜨거운 쪽이 예를 들어 이렇게 변했고 차가운 쪽이 이렇게 변했다 해서 일자로 이렇게 온도가 변하고 얘가 일자로 변했다 생각하면 일자로 변한 거의 중간, 여기 평균을 일자로 이렇게 변했을 때 이게 평균에서 요거 빼기 요거 하면은 그러면 델타 T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요 안에 집어넣고 계산하면 실제보다 한 20에서 40% 정도 차이가 발생을 해요. 왜 그러냐? 실제로에는 이렇게 일자로 변하지 않고 이렇게 변하고 얘도 일자로 변하지 않고 이렇게 곡선으로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얘를 일자로 변한다고 해서 평균 온도를 취하게 되면 실제로 플루이드가 이렇게 곡선을 그리면서 변하는 거를 이렇게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전달된 열량을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적어도 20에서 40% 정도의 에러가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그냥 별 수 없어요. 그냥 여기 중간 온도 취하고 여기 중간 온도 취해서 하는데 그렇게 하는 거는 프리미티브, 원시인이 이제 하는 거다. 우리 열전달을 이제 공부하고 그래도 뭐 열교환기 이런 거 이야기하면은 뭐로 계산해야 되냐? LMTD를 계산해야 된다. 그 LMTD는 뭐냐? 쉽게 얘기하면 얘가 이렇게 곡선을 가지고 변하고 얘가 이렇게 곡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변하게 될 때 요걸 할 때 진짜 평균 온도가 얼마냐, 온도 차가 얼마냐, 요걸 나타내주는 그 파라미터가 LMTD예요.
그래서 로그 민 템퍼러처 디퍼런스라고 하는 게 뭐고 이거를 적용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그래야 열교환기 설계를 할 수 있다는 거. 자, 이게 어려운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머리를 쓰지 않고 무조건 달달 외우려고 하면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로그 민 템퍼러처 디퍼런스, 그 다음에 이펙티브니스 NTU 뭐 이런 것들이 쭉 이제 나오게 될 때 머리를 잘 쓰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방정식 이런 걸 해서 다 여러분이 이렇게 보여주게 될 때 이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걸 잘 이해를 하려고 노력해야지, 이해는 하나도 않고 그냥 무조건 LMTD만 써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자, 여러분이 이런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그림. 자, 뭐 두 개가 같은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자, 그래서 여기 위에가 뜨거운 거고 밑에 게 이제 차가운 거다. 그러면은 여기 가서 보면 뜨거운 게 이쪽으로 흘러가면서 뜨거운 게 밑으로 열을 주니까 뜨거운 건 열을 잃게 돼요. 얼마만큼 이러냐? m.cp 델타 t. 우리 중학교 3학년 때쯤 배웠던 거 그대로 하면 m.cp 델타 t만큼 열을 잃는 거예요. 델타 t는 여기하고 여기 온도 차이예요. 여기 온도 차이예요. 이 cp 델타 t를 우리가 대학교에 와서 연력학을 배우니까 cp 델타 t가 엔탈피 체인지다 이렇게 이제 배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m.cp 델타 t로 표현하든지 m.델타 h 엔탈피 체인지로 표현하든지. 자, 그래서 그만큼 얘가 이 열을 잃었어요. 자,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차가운 놈은 그만큼 열을 얻는 거예요. 열을 얼마만큼 얻었냐? m.cp 얘도 델타 t만큼 이만큼 해서 얘가 올라가는 거예요. 델타 t는 이온도 빼기 이온도예요. 이온도 그만큼 올라가는데 저 뜨거운 쪽에 m.cp하고 차가운 쪽에 m.cp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열교환기를 할 때는 m.cp 할 때 뜨거운 쪽은 핫을 붙였어요. H를 붙였고 차가운 쪽은 cold라고 해서 C를 붙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일단은 뜨거운 쪽이 잃어버린 열량이 차가운 쪽이 얻은 열량하고 똑같다. 왜 그러냐? 여기다 인슐레이션이 돼 있어요. 인슐레이션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열이 교환이 되는 동안 다른 데는 열이 안 나가고 뜨거운 쪽에서 오직 이 벽을 타고 차가운 쪽으로만 열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다. 그거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그게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여기 뜨거운 쪽이 잃어버린 열량은 m. 델타 h. 근데 여기 h는 열 전달 계수라고 우리가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i로 일단 표현한 겁니다. 엔탈피를. 자, 이렇게 이제 표현했고, 그 다음에 여기 차가운 쪽이 얻은 그런 그 열량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예요. 여기도 역시 엔탈피를 i로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델타 h는 cp 델타 t, 여기도 cp 델타 t 이렇게 이제 되는 거다. 다만 뜨거운 쪽은 이렇게 해서 온도가 떨어지는 거야. 열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차가운 쪽은 이렇게 열을 받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자, 그런데 어떤 현상이 생기냐? 뜨거운 쪽이 예를 들어 5kW를 잃었어요. 차가운 쪽이 5kW를 얻었어요. 그럼 그 5kW가 이 벽을 타고 일리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벽을 타고. 그렇죠? 벽을 타고 들어와야 돼요. 그 열량, 요번에 거기까지 계산해 줘야 돼. 그게 뭐냐? 그게 이거예요. 벽을 타고 얼마만큼 들어오냐? UA-LMTD만큼 들어오는 거예요. 자, UA-LMTD만큼. 다시 말해, 이쪽에, 여기 가면 여기 컨벡션이 있어요. 컨벡션, 컨덕션, 컨벡션. 이걸 통해서 UA가 계산이 돼요. UA, 오버롤, 그 다음 면적이 나와서 이렇게 계산이 돼요. 그러면 뜨거운 놈이 쭉 가면서 어떤 온도 변화를 겪을 때, 또 차가운 놈이 이렇게 하면 온도 변화를 겪을 때 어떤 평균적인 온도 차가 있을 거예요. 그 놈을 딱 곱해주면은, 그러면 이쪽으로 갈 때 5kW 잃었어요. 얘는 이쪽으로 가면 5kW를 얻었어요. 그게 5kW가 벽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세 개가 같아야 돼요. 뜨거운 쪽이 잃어버린 열량, 차가운 쪽이 얻은 열량, 벽을 타고 이렇게 전달이 된 열량이 세 개가 같아야 되는 거다. 그래서 지금 열 전달이 이래서 재미있는 거예요. 연력학은 뭐만 하는 거냐? 뜨거운 쪽이 잃은 열량, 그 다음에 차가운 쪽이 얻은 열량, 이게 두 개가 같다 해서 뭐 온도 계산하고 하는 게 이것만 하면 연력학이고, 그게 아니라 열 전달이 되면, 그러면 여기로 이렇게 벽을 타고 전달된 그런 열량이 똑같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열교환기 설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뭐가 나오냐? LMTD라고 하는 게 나온다. 이 LMTD는 뜨거운 쪽하고 차가운 쪽하고의 어떤 평균 온도 차를 이야기하는 거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고,
이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LMTD를 우리가 이제 계산해야 돼. 여기 들어가는 온도가 있고 나가는 게 있고 여기 들어가는 온 나가는 게 있고 하면 이 LMTD, 로그민 템퍼러처 디퍼런스, 뜨거운 쪽하고 차가운 쪽의 평균 온도차, 이거를 이제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가정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가정은 뭐냐. 여기 나와 있는 게 The heat exchanger is insulated. 그래서 가면 열교환기가 이렇게 쭉 다 인슐레이션이 돼 있어서 열은 그냥 뜨거운 쪽에서 차가운 쪽으로만 흐르지 다른 외부로는 유출이 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뭐가 있냐 하면은 이쪽으로 가면서 온도가 변하게 돼요. 얘가 가면서 온도가 변하면은 이게 뭐 쇠든지 구리든지 하면 이걸 타고도 열이 전달해 온도차가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액시얼 컨덕션 되는 그 열량은 무시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여기 플루이드가 지나가고 이렇게 하면은 그 안에 포텐셜 에너지, 카이네틱 에너지가 있는데 포텐셜 에너지, 카이네틱 에너지는 너무나 작기 때문에 무시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네 번째는 뭐냐면 이쪽 위에 비열이 있고 밑에 플루이드에 비열이 있어요. 온도가 이렇게 예를 들어 얘가 50에서 40으로 떨어지면 그럼 비열이 변하게 돼요. 조금 변하게 돼요. 뭐 1%고 변하게 되는데 이런 거는 변하지 않는다고 일단 가정을 한다. 이런 것까지 다 변하는 걸로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냐. 이쪽에서 이렇게 열이 이렇게 전달이 될 때 오버롤 열 전달 개수는 여기 첫 부분이나 중간이나 끝이나 어디에서나 오버롤 열 전달 개수는 똑같다. 이런 이제 가정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열교환기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패러럴 플로우에 대한 걸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있는데 이쪽으로 뜨거운 게 흐르고 그 다음에 차가운 게 똑같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똑같은 방향으로. 그럼 여러분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뜨거운 놈은 이렇게 흐를 거고, 그렇죠? 차가운 놈은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여기 그림에서 이렇게 일부러 곡선으로 변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게 일자가 아니고 곡선이에요. 곡선. 실제가 곡선이에요. 이렇게 곡선. 이렇기 때문에 얘를 쫙 그림을 그려가고 여기 평균 이렇게 해서 하면 이게 안 된다는 걸 여러분이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부분이 여기가 1이에요. 엔트런스가 있고 나가는 부분이 여기 엑싯이 2번이다.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처음에 들어가는 부분 여기에 두 개의 온도차를 델타 T1 이렇게 표현했고 여기 나갈 때 그 온도차를 델타 T2 이렇게 이제 표현했고 중간에 어느 한 컨트롤 발륨을 잡았어요. 중간에 그 컨트롤 발륨이 있는데 그 컨트롤 발륨 여기 가서 이렇게 가서 보면 여기에서 요만큼 갈 때 얘는 열을 요만큼 잃게 되는 거예요. 뜨거운 쪽은 온도가 줄어들면서 열을 잃게 되고 열이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고 차가운 쪽은 이렇게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열을 받게 되는 거다. 자, 요 사이에 요 인피니테시말리 작은 요와 같은 이 컨트롤 발륨 안에 온도차를 델타 T로 표현했고 요 델타 T가 있을 때 요 열교환기를 통해서 그 부분에서 전달된 열량이 델타 Q가 이제 되는 거고, 자, 그러면 뜨거운 쪽이 잃어버리는 열량이 있기 때문에 온도차가 여기 DTH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차가운 쪽은 온도를 이제 열을 얻기 때문에 온도가 이제 올라가게 돼. 온도 올라가는 건 DTC 이렇게 이제 표현했어요. 자, 그럼 이 컨트롤 발륨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고 이거를 전체에 대해서 이제 인테그레이션을 하면 그러면 전체에 대한 것이 이제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derivation이 이제 계속 나오는데 먼저 이제 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러면 이 조그만 컨트롤 발륨에서 이 밑으로 전달된 열량을 구해라. 그럼 여기 가서 보면 뜨거운 쪽을 가서 보면 m.cp dth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요. 마이너스가 붙은 이유는 뜨거운 쪽은 잃어버리니까 얘 빼기 얘를 하면 마이너스가 돼요. 거기서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여야만 열량이 플러스가 돼서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열교환기 해석을 할 때 여기 M 그 다음에 CP 이거 두 개 곱한 거가 따로 놀질 않고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mass flow rate M 닷하고 B열 여기 C sub P하고 이거 두 개 곱한 거를 커다란 C로 이제 놓으면서 이 커다란 C를 뭐라고 놨냐 하면은 heat capacity rate라고 놨어요. 열교환기 할 때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달된 열량을 할 때 M.CP 델타 T인데
M.CP를 하나로 묶어서 커다란 C로 놓는다. 그 C를 Heat Capacity Rate로 이제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걸 기억하고 단위는 킬로와트 퍼 디그리 셀시우스가 된다. 자, 그러면 그만큼 열을 이렇게 이루면은 그 열을 차가운 쪽에서 얻는 거예요. 그래서 얻는 건 여기 있는 것처럼 M.CP, 근데 여기 CP 할 때 C가 붙어 있는 걸 조심해서 보기 바랍니다. M.CP, DTC에서 템퍼러처, 얘는 이번에 올라갔기 때문에 이것 빼기 얘기하면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얘는 그대로 이제 둔 거예요. 이렇게 두면 얘는 CC, 커다란 C에 그 다음에 콜드 쪽이라 해서 C에다가 DTC 이렇게 이제 묶어 놓은 거예요. 아까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 뜨거운 게 잃어버린 열량을 차가운 게 얻고 또 동시에 벽을 통해서 열이 전달이 벽을 통해서 전달된 열량은 U에다가 면적 A에다가 요거하고 요거 사이의 온도차 델타 T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델타 T는 뜨거운 온도 빼기 차가운 온도. 여기 그림을 가서 보면 여기 이게 델타 T 여기 나와 있는 게 지금 이게 면적이 이렇게 크게 나와 있지만 인피니테시말리 스몰하게 아주 작게 여러분이 보고 그리고 이제 문제를 살펴보면 그러면 여기 뜨거운 쪽이 잃은 열량 이놈이 차가운 쪽이 얻은 열량하고 똑같고 동시에 이 벽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된 열량하고 똑같다 해서 세 개가 똑같은 거 1번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3번이 똑같은 거 1번은 뜨거운 쪽이 잃어버린 열량 2번은 차가운 쪽이 얻은 열량 3번은 이 벽이 있을 때 벽을 통해서 전달이 된 열량 이 세 개가 이제 똑같아야 되는 거야. 세 개가.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델타 T는 TH 빼기 이제 TC 이렇게 이제 되는데 얘를 한번 미분을 취하자. 미분을 취하면 이제 이게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그러면 미분을 취한 다음에 그러면 D 델타 T는 한 다음에 여기 DTH 대신에 여기 가서 보면 DTH가 있죠. 이놈을 해서 집어넣어 주면은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표현이 됩니다. 얘가. 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요 안에 있는 이 DQ라고 하는 놈이 있는데 이 DQ는 여기 3번 공식 요거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집어넣어 주면은 DQ 안에 U 델타 DT DA가 이제 이 안에 들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모든 거를 조합을 하면 그래서 이 델타 T 여기 있는 놈은 다 왼쪽으로 몰고 나머지는 오른쪽으로 몰면 방정식이 이렇게 나와요. 방정식이 델타 T 있는 놈을 다 왼쪽으로 몰고 나머지를 오른쪽으로 몰면 이렇게 이제 나오고 여러분이 이거 이제 적분을 하면 이게 로그가 된다는 거, 자연 로그가 된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면적 적분한 놈이 A로 이제 돼서 방정식이 11-13처럼 이렇게 이제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건 로그 델타 T 나누기 델타 T1 이렇게 돼 있는데 DT1 이거는 여기 가서 있는 것처럼 시작이 될 때 여기 온도차가 델타 T1이고 끝날 때 온도차가 델타 T2예요. 이게 이제 여기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UA 이렇게 쓴 다음에 여기 1 나누기 CH가 있는데 여기 가면 CH가 있고 여기 가면 CC가 있어요. 이걸 사용해서 요걸 방정식을 다시 만들어주면은 방정식이 요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자, 요렇게 나오는데 요놈을 다시 Q를 앞으로 빼내면 이렇게 빼내죠. 이렇게 앞으로 Q가 이렇게 나와요. 이런 상태에서 얘를 arrange해서 THI 빼기 TCI, THI 여기 TCI 이렇게 하나 묶어내면 이게 델타 T1이 되고 얘하고 얘를 이렇게 묶어내면 얘가 델타 T2가 돼요.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맨 끝에 가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 여기 Q는 UA 이렇게 되면서 LMTD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 가서 보면 여기 요게 이게 로그민 템퍼러처 디퍼런스 요걸 사용하는 요게 로그의 델타 T2 나누기 델타 T1 요놈이 여기 Q가 나온단 말이에요. Q. 그래서 Q는 UA 그 다음에 LMTD로 하게 돼서 이걸 몰아내면은 맨 마지막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Q는 UA 어떤 평균 온도가 여기 나오는 평균 온도가 이렇게 나오는데 평균 온도는 얘가 이렇게 변하고 얘가 이렇게 변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될 때 처음부터 끝까지의 전체 평균을 나타낼 수 있는 그 평균 온도차예요. 이놈이 어떻게 표현이 되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델타 T2 여기 끝나는 이 지점에 뜨거운 쪽하고 차가운 쪽의 온도차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 가서 보면 여기 델타 T1이고 여기가 델타 T2예요.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나누기 로그 델타 T2 나누기 델타 T1 이렇게 이제 돼서
이 안에 로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놈을 로그 민 템퍼러처 디퍼런스라고 이야기한다. 여기. 자, 그러니까 Q는 열교환기를 통과할 때 Q는 UA 원래 델타 T예요. 근데 얘가 이렇게 변해요. 변하기 때문에 이거 변하는 거를 이렇게 총괄적으로 나타내주는 어떤 평균 온도차가 있어야 된다. 그 평균 온도차를 계산하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나온 이놈을 우리가 로그민 템퍼러처 디퍼런스라고 이제 이야기한다. 자, 로그민 템퍼러처 디퍼런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설명합니다. 로그민 템퍼러처 디퍼런스는 여기 가서 보면 21, 21 이렇게 21, 21 이렇게 표현이 되든지 아니면 그 옆에 있는 것처럼 12, 12 이렇게 표현이 돼서 21, 21, 12, 12 이렇게 표현이 돼야만 얘가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못해갖고 21, 그 다음에 12로 표현하면 저게 마이너스가 되고 델타 T가 마이너스가 될 수 없다는 거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고 21, 21로 표현하든지 아니면 12, 12로 표현하든지 이렇게 표현해야만 그래야 올바른 형태의 플러스 값을 갖는 그런 이 로그민 템퍼러처 디퍼런스가 이제 나오게 된다. 자, 그래서 여기 델타 T1, 델타 T2는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 아까 이 그림으로 가서 보면 여기 열교환기에 이렇게 들어가는 그 순간에 뜨거운 쪽하고 차가운 쪽하고의 템퍼러처 디퍼런스가 델타 T1이고 열교환기 나갈 때 거기에 델타 T 여기 2가 있는데 이놈이 뜨거운 쪽하고 차가운 쪽에 템퍼러처 디퍼런스가 이제 되는 거다. 그래서 이 두 개만 알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해서 뜨거운 쪽에 들어가고 나가는 거, 그 다음에 차가운 쪽에 들어가고 나가는 거 이 온도만 알면은 그러면 이 두 개 사이의 평균 온도 차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평균 온도 차가 어떻게 계산이 되냐? 로그민 템퍼러처 디퍼런스로 이제 계산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 이게 계산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두 개 사이에 전달된 열량을 구하냐? 요걸 다 구한다는 거예요. Q는 UA 델타 T 로그민 템퍼러처 디퍼런스 이렇게 해서 값을 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뜨거운 쪽에 들어가는 거 나가는 거, 차가운 쪽에 들어가는 거 나가는 거 요것만 알게 되면 그러면은 우리가 로그민 템퍼러처 디퍼런스를 계산하고 그렇게 계산된 로그민 템퍼러처 디퍼런스는 온도가 이렇게 변하고 온도가 이렇게 변하는 거 이거를 다 포함을 해서 뜨거운 쪽하고 차가운 쪽하고의 평균 온도 차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놈을 알면 그거 알고 얘를 알고 여기다 얘를 곱해주면 그러면 이 뜨거운 쪽하고 차가운 쪽 사이에 전달된 열량을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이 방식이 로그민 템퍼러처 디퍼런스를 사용해서 뜨거운 쪽하고 차가운 쪽 사이에 전달된 열량을 계산하는 거다. 오늘은 일단 로그민 템퍼러처 디퍼런스가 뭐고 이거를 패러럴 열교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를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알면은 전달된 열량은 뜨거운 쪽이 잃어버린 거, 차가운 쪽이 잃어버린 거, 그 다음에 뜨거운 쪽에서 차가운 쪽으로 열이 전달이 된 거. 그래서 이거는 M-CP 델타 T, 얘도 M-CP 델타 T를 구하는 거고,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전달된 그 열량은 UA 곱하기 델타 T, M인데 그 델타 T M은 로그민 템퍼러처 디퍼런스로 구하는데, 이놈은 여기 들어갈 때 온도차, 나갈 때 온도차, 이것만 가지면 여기 나와 있는 이 공식에 의해서 이 로그민 템퍼러처 디퍼런스를 구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여러분에게 다른 형태의 열교환기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